아까 제가 술은 좀 달라요 라고 표현했죠. 술은 좀 복잡해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주세법이 제가 이게 관에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아마 술을 다루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농민이 만드는 농민주들 소규모 양조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주세법이요, 중동 지역을 이슬람을 제외하고 제일 무섭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일단 인허가부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술을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은요, 일반 주류로 신고를 하면은 세금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건 30%니까 우리가 과실주 아니면 농민주, 지역 특산주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으시고요. 그래야지 일반 주세율이 30인 거를 2분의 1로 감면받습니다. 또 그래서 15%밖에 주세가 안 내요. 그럼 세금이 15%냐? 아닙니다. 이거하고 물건 원가하고 따져가지고 부가세 10% 또 나와요. 이것이 앞에서 더하기가 돼요. 뒤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술은 세금이 굉장히 세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민주, 과실주 하고 나면은 또 나름대로 특혜들이 있어요. 전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수입증지 붙여야 되는데, 수입증지 붙이는 거를 인정과세로 해서 소규모 10만 킬로리터 미만, 그러니까 10톤, 100톤 정도 하시는 분들은 매 병에다가 매번 안 붙여도 된다라는 이런 특혜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실 때 저희 와인 하시는 분들이 와인이라고 허가 안 내죠. 과실주라고 하고 농민주로 갑니다. 또 전통주로 하시는 분, 탁약주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요. 탁약주는 또 이거 주세가 더 싸요. 특히 막걸리는 5%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는 혜택이 더 써요. 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죠. 지자체, 이것도 그나마 고마운 거죠. 지자체에서 지금은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주류 면허 추천서가 발급이 됩니다. 농민주 추천서가. 이것도 고마워진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 앞전에는 농림부 장관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로 광역단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기간이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막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센터 선생님들이 조금 서둘러 주시면 이거는 한 달 안쪽이라도 추천서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류 제조 면허증이 발급이 나오는 거는 국세청입니다. 근데 이 국세청은요, 다른 업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양조는 내가 하겠다라고 1톤 생산하겠습니다, 5톤 생산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하면은, 그 허가 내겠다고 하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만 국세청 주류 담당관들이 나와요, 조사관들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운이 없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안 되겠는데 그럼 시설투자한 거 다 날리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주류 제조 면허증은 어쨌든 국세청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영업등록증도 이건 식약처예요, 또. 그래서 이거는 또 주류 면허증 이후에나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 허가를 내는데, 양조 허가를 내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짧으면 한 4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도 넘어갈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됐으니까 저도 한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술은 좀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나라 주세법에서 술이라고 얘기할 때 알코올 도수 몇 도 이상을 주세법 조촉을 받는 술일까요? 우리나라는 알코올이 검출되면 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일본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 가면 2%짜리, 5%짜리 아주 거의 술 같지 않은 음료 같은 거 그냥 마트에서 많이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료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이 그래서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주류면허 추천서 받을 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전에는
직접 과실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작용하는 과실주를 가지고 해야 돼서 최소 경작 면적이 필요했었어요. 농지원부상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 거를 매입하셔도 된다라고까지 완화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이거는 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허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와서 이거는 다 이제 주로 면허 제조할 때, 양조 제조할 때 이제 다 따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국세청 이제 인허가 나오는 이제 그 관계도 생각보다 길어요. 진짜 오래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술 제주도에 있는 국세청 산하 주질연구소 제주도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까지 또 술 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고한 알코올 도수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안에만 있어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도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영업 등록하시거나 주로면허 같은 거 받으시면은요, 우리나라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술을 만드는 사람이 술을 팔기가 조금 어렵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상 이렇게 돼 있죠. 술을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려면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으로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한 대 살려면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갑니다. 삼성 가전제품을 살려면 각 지역에 있는 가전제품 삼성 대리점으로 갑니다. 근데 진로 소주를 살려면 진로 대리점으로 가던가요? 물론 뭐 슈퍼에서 사오시겠죠. 마트에서. 그럼 마트는 어디서 가져올까? 소매점은. 그럼 진로 영업소가 있나요? 진로 대리점이 있나요? 없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뭐 중앙주료, 합동주료, 이런 왜 주류 도매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오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는 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체들이에요. 아니, 오비나 진로에서 자기는 직원 대리점들을 놓으면은 훨씬 지들이 더 용이할 텐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 주세법 때문에 그래. 주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혹시 일제잔재 아닐까? 라는 생각이죠. 우리나라 분들이 한 3, 40년, 4, 50년 전만 뒤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진짜 술 잘 담그세요.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다 술 담궈 먹었던 집이 동네라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가. 그런데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파는 건 나만 팔 거야. 결국은 술 만드는 곳은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술을 파는 주류 도매상이 다 특정 집단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술도 직영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게 풀려야지 우리 농민주 하시는 분들도 좀 술을 팔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술을 파는 면허와 술을 만드는 면허가 다르죠. 이것도 제약도 많습니다. 같은 번지 쓰면 힘들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한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밑에 업태 종목 있는 그 밑에 뭐가 잔뜩 써 있어요. 오늘이라도 한번 식당 가시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카운터에 있는데. 그게 술을 파는 면허예요. 그게. 그래서 술을 파는 면허도, 저 같은 경우는 양조장이 있고 또 농가 맛집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동일 번지면 힘드니까 집원을 분할을 해놓고 만드는 곳에서 파는 식당으로 납품을 하고 파는 곳에서 술을 소비자한테 파는 이런 체제를 저도 갖출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쪽 다 면허세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같은데 그렇게 되고요. 국세청 이거 개통도 또 식품 식약청 또 개통도 이렇게 됩니다. 주류 제조업자는 뭐 잘못하면은 이런 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말 그대로 술을 만드는 면허를 내주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면허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고, 식약처는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했을 때는 직권으로 영업등록증을 발부해 주니까 이거를 취소시켜 버린 거죠. 뭐가 취소되든 업은 못 한다는 얘기지, 결론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이거는 바코드는 꼭 주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또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셔도 바코드 같은 경우 요즘 대형 유통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하나로 같은 데 여러분들이 농산 가공품을 가공하셔가지고 납품을 하시면 바코드 만드셔야 돼요. 안 받으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유통업체에서는 바코드 없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코드는 여러분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입회비, 연회비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이 바코드 지원 사업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농산가공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좀 신청하셔서 바코드 좀 이렇게 찍어서 유통하고 협상하면 협상력이 높아질 거다. 바코드 있는 제품하고 없는 제품하고 달라요. 안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바코드. 안 그러면 자기들 자기 자체 바코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간다. 안 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바코드는 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신판매업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위생과도 아니고 세무서도 아니고 이거는 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청의 경제과에 가서 여러분들 통신판매업 신고하세요. 통신판매업은 뭐 어지간하면 다 나와요. 지금은 통신판매업은 뭐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100% 다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통신판매업 예전처럼 이제 까다로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가 오늘 접수하면 그날 허가가 떨어져요. 통신판매업은. 이것도 면허세 별도로 나오더라고. 1년에 한 번씩 또.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것도 뭐 서류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으로도 그냥 바로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농산가공.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찾아다니세요. 서류 넣을 때도 그냥 가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자주 알고 안면 튼다라는 게 뭐 별거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품목제조 보고를 한든지 제조 방법 설명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통신 판매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가서 나는 공무원한테 좀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인터넷 다 하셔도 돼요. 지금 품목제조 보고도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통신판매업이 이제 개정된 거 이렇게 바뀌었다.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그렇게 되시고요. 이게 조금 이제 유통전문 판매업 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OEM을 발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공 공장을까지 하기에는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으되 내 이름으로 된 상표를 붙이고 싶다. 이게 OEM이잖아요. 정식 허가낸 공장에다서 내 레시피대로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제공한 박스, 내가 제공한 상표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농민분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방앗간에 가서 물건 만들어 오고 건강원 가서 물건 짜오고 거기서 만들어 온 물건 박스에 여러분들 스티커 하나 그냥 하나 싸게 만들어 와가지고 딱 붙여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모든 식품에는요, 우리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뒷면에 보면은 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라고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량식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부정식품을 얘기하는 팀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불량식품업자는 나쁜 놈이긴 나쁜 놈인데 조금 덜 나쁜 놈. 부정식품업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불량식품업자는 인허가는 득한 거예요. 식품 제조에 대한. 근데 자기가 신고한 대로 등록되어 있는 대로 만들지 않은 거. 그래서 불량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식품업자는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자. 우리가 무허가 식품업자를 부정식품업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벌도 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원 가서 물건 만들어 오고 방앗간 가서 물건 만들어 와서 여러 번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부정식품업자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3번 걸리면은요, 3년 징역 가거나 3천만 원 벌금 물어요. 무지 큰 죄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정식품업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방앗간하고 건강원, 반찬가게 같은 데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안 되냐? 이곳들은 대부분 즉석가공업으로 허가를 내요. 즉석가공업자라는 게 뭐냐? 즉석가공업자는요, 자기가 만든, 즉석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이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즉석가공업자가 만든 물건은 그러니까 그걸 사가는 분들이 다 최종 소비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즉석가공업 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거죠. 일단 입점을 못해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역에는 로컬푸드의 물건 못 갖다 놓죠.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그 로컬푸드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마켓이나 옥션 못 넣죠. 옥션이나 지마켓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하고 계약 못하죠. 거기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즉석가공업자는 무조건 최종 소비자한테 내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이게 즉석가공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앗간이나 건강원, 반찬가게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 온다는 거는 그분들 물건을 내가 다 먹는다, 내가 다 소비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물건을 가져오는 거지, 그 물건을 갖다가 더 마진을 붙여서 팔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진 안 붙여도 안 돼요. 건네준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OEM 발주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정식 식품 제조 허가가 난 업체에 유통 전문 판매업 허가가 나 있는 사람이 발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OEM 발주를 내려면 OEM 발주를 낼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이 유통 전문 판매업이다라는 겁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은 내가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된 상표를 만들고 내 고유의 박스를 제작해서 내가 물건을 소비자한테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OEM이거든. 그래서 OEM을 그냥 만들어서 갖다 넘기는 게 OEM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전문 판매업은 제일 중요한 게 최소한 창고나 사무실 정도의 작지만 자기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되게 우리들은 그냥 내가 그럼 우리 집이 있으니까, 건축물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허가를 내겠다.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걸리냐? 유통전문 판매업도 식품 제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난 건물에서만 유통전문 판매업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으로 보면, 용도지역으로 보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농민분들의 주택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아니면 농림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유통전문 판매업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전문 판매업 낼 때는 조금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전문 판매업 내려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서류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유생교육 받으러 가면 되고, 뭐 건축 등기부등본 떼오면 되고. 왜 건축 등기부등본은 유통전문 판매업 낼 수 있는 용도지역, 이중생활근생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중근생인가. 뭐 이런 거 떼어가지고 갖다 제출하면 되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건축물 도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유통전문 판매업 건축물 도면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가져가면은 가져오라고 하면, 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사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 돈 많이 들 거려, 그거. 건축사가 그려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A4지 갖다 놓고 잣대 대고 해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이거 스캔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거기다가 내가 컴퓨터로 그냥 수치만 쳐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뭐 아주 중요한 서류라기보다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서, 꼭 워드 안 쳐도 돼요. 볼펜으로 쓰셔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2m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m다, 이거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 창고의 개념이나 사무실의 개념이다 보니까 제품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온 저장고를 만약에 이 건축물 도면에 있는 밖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통전문 판매업 안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락돼 있다. 그럼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은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온 저장고나 이런 시설까지 다 유통전문 판매업 안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서 건축물 크기 옆에 요만하게 뭐 해서 여기는 저온 저장고 몇 미터 해가지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서 최종 허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유통전문 판매업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서류들, 뭐 법인이라면 이런 서류들, 개인이라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업을 하시거나 부부 공동면으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아니 이게 영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있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영업 신고 이거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서류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두 사람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류를 꼼꼼히 여러분들 챙기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두 사람 명의를 다 떼어서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임대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 임대계약서도 두 사람이 다 기재돼야 돼. 한 사람만 기재돼 있으면은 이거 반려됩니다, 서류.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히 따셔주셔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동명의로 뭐를 한다는 게 참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왜 하는지도 알겠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서류 준비 굉장히 철저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업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누구 왜 뭐 2명, 누구누구 왜 1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복잡해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일반 식품 가공 제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즉석 가공 제조업 하시는 분, 또 유통전문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식품 가공이나 유통 가공, 즉석 가공 하면 가장 대체적으로 제조방법 설명서, 품목 제조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서, 자가 품질 검사, 위생교육 다 해야 되죠. 즉석 가공은 품목 제조 보고 안 해요. 원래 품목 제조 보고서는 제품 출하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 안에, 14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품목 제조 보고를. 그런데 즉석 가공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업종이 어디냐? 여러분들 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찬 가게는 즉석 가공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 식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매일 식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딱딱딱 건네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식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매일 품목 제조 보고서를 넣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즉석 가공업은 품목 제조 보고를 면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식품위생법이 우리한테는 좀 힘들고 어려운 법이기는 하지만 한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면도 많아요. 만약에 식품 가공업이 됐던, 즉석 가공이 됐던, 유통전문 판매업이 됐던 공장 크기 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공장을 좀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러이러한 시설은 해야 된다. 뭐 환기시설은 해야 된다. 방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서처리, 방충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시설 규정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50평에서 하던, 10평에서 하던, 8평에서 하던 공장 크기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하시던 간에 공장을 크게 짓는다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규모 가공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공장 크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참 공장 크게 짓지 말라고 해요. 공장은 크더라도 좋은데 그럼 인허가 내는 그 구역은 최소한 영업허가 얻는 그 구역만큼은 작게 해라. 최소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농산물 가지고 소규모 가공 창업을 하시면 그 공장이 1년에 며칠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공장의 평균 가동률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되게 집 사시는 분들 보면은 중탕기 한두 개 갖다 놓고 포장기 한 개 갖다 놓고 그렇게
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공장 쓸까? 뭐 많이 써야 수확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날짜로 따지면 한 열흘이나 제대로 굴릴까요? 그러면 365일 중에 355일은 거의 그냥 빈 공간인데, 쓰지도 않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 공간을 넓힌다? 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흘만 공장 들렸다고 세무서에다가 세금 열흘만 내는 거 아닐 것이고, 열흘만 공장 돌렸다고 식약처 위생검열 열흘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인허가 구역은 최대한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수적인 거나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전화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인허가 구역은 적게 해라. 다만 인허가에 맞는 시설은 그 안에 다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공장 크게 져가지고 크게 득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물건 기술력이 우선이지 시설이 우선이겠습니까? 솔직히 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시설에 자꾸 투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설 투자해봤자 제가 장담합니다. 기계로 물건 만들어내신 분들은요 반드시 1년만 지나면 그 인근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물건 누군가 만들어내요. 그럼 또 기계 또 구입해야 하실래요? 가랑이 찢어질 거래요. 기술력으로 승부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은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요. 자가품질 검사 얘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공업을 하시면은요, 품목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매번 날라와요. 뭐 어떤 제품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가품질 검사해라. 또 어떤 제품은 6개월에 한 번 해라. 어떤 제품은 1년에 한 번 해라.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침이에요, 지침. 모법 아니에요, 모법. 모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포장 단위별로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유통기한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통기한 설정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 유통기한도 본인이 하는 거지만 시중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베껴 쓰기 하잖아요. 컨트롤 시잖아요, 되게. 그거 할 때 최대한 유통기한 길은 제품을 가지고 하시면 유통기한만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죠. 1년에 우리 농산가공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건을 한 번 만들어요, 제품을. 주스류가 됐던, 그러니까 과채 주스가 됐던, 장이 됐던, 술이 됐던 대부분 한 번 만든다고. 그럼 이 한 번 만들면은, 자가품질 검사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부장단위 베리니까. 근데 지침상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거는 365일 공장을 가동하는 곳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농산 가공하시는 분들은 포장 단위별로만 하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한 3년짜리다. 근데 작년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올해 좀 덜 나갔어. 그럼 내년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조를 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기한, 그러니까 자가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제조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유통기한을 보면은요. 제품에 따라 지금 우리가 달라요. 어떤 거는 제조일로부터 1년, 어떤 건 제조일로부터 2년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장류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품질 유지 기간, 발효 제품 같은 경우 특히. 품질 유지 기간은 뭐냐? 한번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하나요 그 유통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구들을 상표 뒷라벨에 반드시 기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영업 등록하실 때도 이종생활근린시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식품제조는. 그래서 대개 농민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 농림지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안 되죠. 또 보존관리지역? 안 되죠. 건물은 지을 수 있죠. 일종근리는 되잖아요. 그런 데는. 결국은 농업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있어요. 농사용 창고라든지. 우리 곡감타리 같은 경우도 곡감 건조하시는 분들 건조장 같은 경우 일종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보존관리지역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종이 꼭 필요한 업종들은 식품제조 같은 제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들은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인허가가 아예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시설, 구축물을 하실 때는 반드시
2종 근린 생활 시설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영업 등록할 때 넣는 서류들,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 한번 쭉 보세요. 이대로 서류 이렇게만 구비해 하셔가지고 영업 등록하러 위생과 가면 뭐 크게 뭐 저기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고요. 품목제조 보고서 양식입니다. 근데 품목제조 보고서가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저거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품목제조 보고 실습 교육도 많이 가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은 품목제조 보고라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품목제조 보고는요,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비율로 재료를 섞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포장했다, 요 정도의 개괄적인 설명서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식품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품목제조 보고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식품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개괄적인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져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식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시가 지금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여기 보시면은 뭐 밀가루 80% 넣고 설탕 10% 넣고 전개소금 10% 넣었다 끝. 이런 식으로 성분 분포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또 옆에 앞에 전면부에도 뭐 용도 용법과 보면은 간식용이다. 뭐 기호에 맞게 일일 한두 개 그대로 섭취하면 된다. 포장 방법 냉동 보관해라. 우리 포장지는 폴리에틸렌 P이다. 뭐 아니면 PP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포장 단위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뭐 20g짜리, 뭐 30g짜리, 1kg짜리, 500g짜리 적으시면 돼. 성상 적으라 했더니 성상이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돼요. 성상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보면 뭐 딱딱하면 고체다. 뭐 액상으로 있으면 액체다. 그런데 그대로 어떤 색을 띠고 있다. 또 어떤 맛이 난다. 뭐 매실 음료수를 만들었으면 매실향이 난다. 이렇게 써놔도 돼요. 포도는 포도 맛이 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성상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있고요. 또 그 품목제조 보고서 중간에 보면은 품목제조 번호, 요청하는 품목제조 보고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청하는 생산자가 관공서에다가 요구하는 번호가 이 번호로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뭐 다 뒤져서 뭐 필요했나? 만약에 내가 요청하는 번호가 이미 나간 번호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빈칸으로 가져가세요. 위생과 직원한테. 그래서 그냥 군에서 자기들이 배정해주거든. 우리가 안 써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써가지고 갖다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힘들고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변경 보고도 마찬가지죠. 변경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여기 있는 칸에 이게 좀 이름이 어렵게 써 있어서 뭐 성상이 어떻다, 뭐 배합 비율이 어떻다 이러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조방법 설명서도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조방법 설명서도 보면은 여기 두 개의 제가 설명서를 갖다 놨는데 그 칸 적은 거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뭐 더덕 만약에 버덕 무침을 한다. 그러면 원재료는 뭐 더덕 65% 들어갔다. 고추장 뭐 소량 들어가는 거는 프로스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만 적으면 돼요.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뭐 몇 g씩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뭐 몇 프로 따지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게 쭉 나열만 해놓으시면 돼요. 제조 방법도 그냥 읽어볼게요. 굉장히 쉬워.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소금에 절인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분량의 고추장, 물엿, 마늘, 고춧가루, 뭐 들깨, 뭐 이런 거 참기름 이런 거 섞는다. 고추장에 넣는다. 더덕은 방망이로 적당히 두들겨 찢어준다. 또 양념을 넣고 묻혀준다. 그다음에 참깨 뿌려준다. 끝. 이게 제조 방법 설명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말고 컨설턴트 하시는 거나 식품학자들이 가져오는 거 보고 그대로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적어줘도 충분하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공무원들이 우리 이 업을 어떻게 알아? 이분들도 몰라요. 다만
그분들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적어주면 돼요. 성상, 더덕 고유의 형태와 맛을 가지며 이물 이치가 없어야 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이물 이치도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은 다른 물질이 들어가거나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서류 꾸밀 때. 그렇게 해서 유통기한 설정서도 간단해요. 만약에 유통기한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유통기한을 설정을 했을 때 나는 이 제품 나 이거 5년 먹어도 돼. 뭐 3년 먹어도 돼. 이걸 누가 믿어줘? 이거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설정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식품연구원 공인돼 있는 식품기관에 이제 이걸 의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요 민간식품연구원이 1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격도 똑같고 아주 참 필적으로 똑같아요 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 간장 된장 같은 거는 몇 년 좀 해줘야 해도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하나 가지고 마트에 가서 동일한 제품, 유통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을 하나 사오시면 됩니다. 사놓고 거기다가 100개 쓰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놈이다 이거지. 얘하고 같은 거다예요. 뭐 쉽게 따라서 나 식품 절인류를 내가 만들었으면 저쪽도 보니까 식품 절인류. 이거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법상 어떤 제품이건 뒤에 작은 글씨들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적어놓은 거야 지금 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비키시면 돼.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 똑같은 거 사다가 그렇게 해서 뭐 성상도 그대로 100개 쓰셔도 되고 쭉 해서 포장단위 쓰시고 냉장 보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만약에 유통기한이 180이면 나 얘하고 똑같다. 내가 만든 게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가 180일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180일이다. 이렇게 해서 유통기한 설정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조방법 설명서하고 유통기한 설정서하고 품목제조보고서 같이 위생과 제출하면 끝.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될 수 있고 쉽게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 회사, 내가 만든 회사가 잘 갈 수 있을까?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전체 투자 금액에 그달 총 매출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보세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세요. 한번. 이 수치가 만약에 2 밑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거 끝까지 갈까 말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2.5 이상 나오더라. 이거는 길을 쓰고 한번 덤벼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업으로 인해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제 강의 끝마칠 때 꼭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농산강업을 하시던 농사를 지으시던 농사꾼이 행복해지려면 남는 장사해야 됩니다. 적자 보거나 모질란데 어쩔 수 없어서 끌고 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외국 농민들도 우리나라 농민들을 벤치마킹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영농 기술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프랑스나 미국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멋있는 농사, 더 잘 짓는 농사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농산 가공하시는 분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질 자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만든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자질이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행정, 세무, 회계만 보완하면은 다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으로 끝까지 우리 롱런에서 잘 버티셔서 같이 갑시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